테슬라는 과거에 AI 칩 개발을 두 가지 별개의 아키텍처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도조 프로젝트로 대규모 AI 모델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중심의 칩 설계였고,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 3, AI4로 불리는 차량 탑재용 AI 칩으로 주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추론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도조 팀을 해체하면서 훈련과 추론을 통합한 방향으로 AI5와 AI6 칩을 만들 것이라 하였고, 이에 많은 이들이 기대와 동시에 우려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7일 아침 오늘 테슬라 AI5 칩 설계팀과 멋진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칩은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올 AI6 칩은 단연코 최고의 AI 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칩 아키텍처를 2개에서 1개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실리콘 인재가 하나의 놀라운 칩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칩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테슬라 실리콘 팀에 합류해주세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AI5, 6 칩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저 알리 셰리프는 최고라는 게 자동차용 칩 중에서 최고라는 건가요? 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이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AI5는 약 2,500억 매개 변수 이하의 모델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추론 칩 중에서도 최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가장 낮은 비용의 실리콘과 최고의 와트당 성능을 제공합니다. AI6는 이를 훨씬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라며 자신감을 표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이 칩을 통해 외부 칩 의존을 줄이고 차량이나 로봇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자체 공급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오늘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생산이 이뤄질 내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이 글의 유저 레이시 프레슬리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AI5는 약 2,500억 매개 변수 이하의 모델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와트당 효율성과 낮은 실리콘 비용 덕분에 대규모 배포가 훨씬 실용적일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AI6는 순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 면에서 그 가능성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대 간 도약은 단순히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AI 모델 실행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최첨단 AI를 더 많은 조직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라며 머스크에게 적극 동의하였고, 유저 쿠람 PK 또한 AI6가 단연 최고의 AI 칩을 목표로 한다는 언급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공학 및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 AI 하드웨어 분야를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본문에서 관련 인력 채용을 언급한 만큼 테슬라 채용 디렉터 라이언 도넬리도 등판하여 모든 레벨에서 채용 기회가 있지만 특히 초기 경력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제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며 관련 직종 엔지니어들에게 문을 두드려 보라는 어필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팀의 수장인 맥스 드 제거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6일 충전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들기 라는 제목의 슈퍼차저 팀의 역사와 사명이 담긴 아티클을 발행했습니다. 맥스 드 제거는 아티클에서 테슬라는 2012년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에 투자할 의지가 없자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었기에 테슬라는 자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힘들게 모은 자본을 활용해 세계 최대의 충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인프라와 주요 도로만 지원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테슬라의 사명에 있어 충전의 중요성으로 인해 원격 경로와 피크 여행 시즌을 지원하며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자체 충전 인프라를 소유하려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이고 통합되지 않은 충전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10년 넘게 충전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며 플러그 앤 차지, 트립 플래너, 실시간 사용 가능 및 대기시간 표시, 고장 및 정전 정보 제공, 사전 배터리 온도 조절, 동적 가격 책정 등 혁신적인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중 일부는 업계 표준이 되었으며 고객의 주행거리 불안을 자신감으로 바꾸고 전기차 소유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수직 통합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고객 피드백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매일 개선하고 즉시 배포하며 이는 충전 경험을 더욱 마법처럼 만듭니다. 슈퍼차저 비즈니스를 통해 소규모 및 대규모 기업이 충전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북미와 유럽의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를 온보딩해 테슬라가 아닌 차량도 슈퍼차저에서 원활히 충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을 위해 테슬라는 충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현장 토목 및 전기 작업도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대량 생산된 프리캐스트 기초, 유연 도관, 알루미늄 와이어, 파워 쉐어링, 사전 조립 슈퍼차저 유닛 등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특히 사전 조립 슈퍼차저 유닛은 유럽 사이트의 절반을 차지하며 공장에서 검사가 완료되어 며칠 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15% 이상의 비용 절감과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테슬라는 24시간 365일 네트워크 운영 센터와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고객 에스컬레이션과 슈퍼차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시스템 우선순위를 가동화합니다. 전 세계에 배치된 에너지 서비스 기술자들은 슈퍼차저 고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부품을 즉시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팀과 실시간 피드백을 공유해 제품을 개선합니다. 테슬라는 낮은 킬로와트 시당 비용과 높은 사이트 활용도로 기업과 고객을 지원하며 에너지 전환을 돕고 충전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기술적 혁신, 비용 효율성, 고객 경험, 지속 가능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테슬라의 충전 솔루션이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하며 테슬라의 비전과 업적을 홍보하였습니다. 유저 리처드 산토스 로페즈는 테슬라는 에너지 전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테슬라는 현재까지 8개 이상의 충전소와 최대 150kW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전기차 이동성에 큰 추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충전기가 문제없이 작동하며 비용이 투명하고 이 모든 것이 훌륭한 경험을 보장한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충전소는 편의시설 덕분에 초창기부터 효과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8개에서 10개의 충전기를 갖춘 장소가 더 많아졌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타사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포르투갈에서는 5년간 정부가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을 중단했지만 테슬라는 다시 한번 전기차 이동성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배터리 전기차 판매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며 슈퍼차저 비즈니스를 응원하였습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각 9월 8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9일 오후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메가스라는 이름의 메가팩 관련 키노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될 예정으로 2025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컨퍼런스와 연계된 행사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에너지 사업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키노트는 메가팩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테슬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공개하지 않았으나 커뮤니티는 차세대 메가팩 버전 공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가팩 모델 발표는 용량 증가, 에너지 밀도 향상, 충방전 효율 개선을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니 메가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장기 투자자들의 매우 큰 기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생산 및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상하이 메가팩토리의 램프업 현황과 새로운 팩토리 계획 발표가 예상되며 중국산 메가팩의 호주 배포와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국제적인 성과들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워월, 메가팩, 오토비더 등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통합 비전을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통합과 탄소 중립 목표에 연계된 지속 가능성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태양광 패널로 지구 전체를 덮어도 전 세계 에너지의 20%만 생산할 수 있다는 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망언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저 테슬라 요다는 유틸리티 및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에게 테슬라 메가팩은 저렴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피크 수요 요금을 줄이며 그리드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자체 비용을 충당합니다. 유틸리티와 그리드 운영자들에게 테슬라 메가팩은 그리드 균형을 유지하고 잉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며 용량 및 부가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자체 비용을 충당합니다. 라며 메가팩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간결하게 전달하였고 유저 퓨처 아자는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건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 될 겁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마크 페라라는 제 생각에 이건 전기 설비 업그레이드 없이 어떤 전원이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 공개일 겁니다. 일론이 약 6개월 전에 이에 대해 암시했고
최근 그들의 관련 특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AI 확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한 요인 중 하나는 유틸리티가 변전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가팩이 그냥 연결만 하면 필요한 추가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독립 전력 생산자이며 대규모 지역 그리드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다음 주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일론 머스크 보상안에 관하여 여전히 비판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이번 일론 머스크 보상안의 규모와 머스크가 의결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알렉스의 글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알렉스가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지하는 유럽의 정당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알렉스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6일 X에 일론이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미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새로운 회사에 집중하면서도 추가적인 주식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일론은 과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며 단기간에 엄청난 주주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테슬라의 구현된 AI라는 사명을 오직 일론만이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테슬라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구현된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은 강력한 산업체와 심지어 정부 전체가 장악하려는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20년 후 옵티머스가 군인으로 사용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 의결권 통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군수한 복합체 또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테슬라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일론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가 테슬라의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대 20년 가까이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론은 요트를 소유하거나 10개의 저택을 가지고 있거나 슈퍼모델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높은 도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비판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일론은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트럼프 지지를 후회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사실적으로도 틀린 결론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일론이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세상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아하든 싫든 그는 정치적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조 달러 주식 보상은 이 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개인 주주가 가장 많은 기업이며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배 증가하면 많은 주주가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돈이 돌아간다는 점에선 큰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이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테슬라 주주들은 주당 가치가 7배 증가한다면 기꺼이 일론에게 1조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브라이언 엘리엇은 맞습니다. 일론의 좋은 점, 나쁜 점, 추악한 점을 아주 잘 요약했네요. 라고 하였고 유저 존 윌리엄스는 좋은 요약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단점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일론이 제품 판매에 집중하는 상황은 주주들에겐 매우 건전한 거래입니다. 말 그대로요.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옵티머스 관련 여러 정보가 쏟아졌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 우려되어 다음 영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8일 점심쯤 나중에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오늘 썸네일의 문구도 이 글에서 따왔는데요. 이 게시글은 여러가지 의미로 읽힙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게 될 거다 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커뮤니티의 많은 이들은 그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이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X 타임라인에는 다양한 색상의 옵티머스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9월 7일 옵티머스는 나는 내 몸매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라는 말과 함께 두 장의 골드 색상 옵티머스의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진 속 옵티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빛이 도는 황금색 골드는 아니고 최근 모델 YL 전용 색상으로 추가된 스타라이트 골드와 유사한 색상으로 좀 더 밝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흉부가 2세대 대비 좀 더 둥글게 변하였고 어깨 이음새 부분의 검은색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으며 대신 팔꿈치와 팔뚝 부분의 이음새와 이전에 여러 부품이 드러나던 모습이 완전히 가려지며 단순화되었고 손 부위는 검은 장갑을 낀 것처럼 심플해졌습니다. 따라서 정황상 며칠 전 세일즈포스의 CEO 마크 베니오프에 의해 공개되었던 옵티머스의 손은 마네킹 더미인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사람 손과 흡사한 금손이 팔꿈치부터 이어지는 그 느낌이 언밸런스하게 보였었는데 이렇게 검은색 처리를 하니 전체적인 톤이 맞게 느껴집니다. V2 대비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기에 커뮤니티의 일부는 이 모델이 일론 머스크가 말해온 V3 옵티머스인가 생각하였고 테슬라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에는 스페이스X 랩터 엔진의 V1, V2, V3와 옵티머스의 이미지를 각각 배치하며 이번에 공개된 옵티머스를 V3의 자리에 넣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의 댓글로 우린 아직 옵티머스 V3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3는 정말 훌륭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V2.5입니다. 라며 해당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공식 계정은 팝티머스라는 말과 함께 테슬라 다이너에서 팝콘을 퍼주는 검은색 옵티머스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이너 최초 오픈 당시 굿즈샵에서 보였던 블랙 옵티머스 피규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피규어용이 아니라 진짜 블랙 옵티머스도 나오는 거 아닌가 많은 이들이 기대했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해당 영상과 현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다이너 초기 오픈 당시 있던 옵티머스보다 팝콘을 담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원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 자체의 하드웨어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아이들에게 서빙하는 옵티머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블랙 옵티머스에게 팝콘을 받은 아이들은 굿즈샵에 가서 블랙 옵티머스 피규어를 사지 않곤 못 베길 것 같습니다. 유저 필립 트렘블레이는 V3 옵티머스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극명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필 베이젤은 옵티머스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웨어 팀들도 모든 것이 내부에 맞게 설계되고 작동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크리스티안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역사상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수많은 경쟁자들이 테슬라를 모방하려는 이 시점에서 최신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실제로 양산되지 않을 프로토타입으로 주목받게 냅두십시오. 테슬라는 그들과 달리 대량 생산을 할 것입니다. 라며 테슬라의 옵티머스 최신 모델 비공개 전략을 지지하였습니다. 콜로라도주가 광대역 형평성, 접근성 및 배포 프로그램인 BEAD의 프로그램 자금 4억 달러를 과도하게 광섬유 인터넷에 투자하고 있다고 스페이스X가 비난하며 자사의 스타링크 기술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전에 굳이 스타링크를 배제하고 광섬유를 채택해 돈 낭비를 하겠다던 버지니아주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와 똑같은 일이 콜로라도에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BEAD 프로그램은 미국 내 미보급 지역의 인터넷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콜로라도는 이 자금을 활용해 위성 인터넷과 광섬유를 병행해 미보급 위치를 커버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가 불만을 제기한 이유는 콜로라도의 자금 분배가 비용 효율성을 무시하고 광섬유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점입니다. 콜로라도는 미보급 위치의 절반을 위성 인터넷으로 커버하고 나머지 48% 약 4만 5천 개의 위치를 광섬유로 계획했는데 스페이스X는 광섬유 설치 비용이 위치당 평균 1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광섬유 프로젝트는 설치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길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시한 합리적 제안은 콜로라도가 광섬유 대신 저비용 위성 인터넷, 특히 스타링크를 우선시해 비용을 절감하고 배포를 가속화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에너지를 재경쟁 입찰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광섬유 자금을 위성으로 재배분하면 위치당 평균 비용을 1만 달러 이상에서 1,700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서한에서 스페이스X는 미국 전기통신정보청은 콜로라도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거부하며 콜로라도가 이러한 위치를 재경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협상의 이익을 달성하고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몇 년이 아닌 몇 달 안에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서한 같은 움직임이 BEAD 프로그램의 실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지난번 버지니아 그리고 루이지애나, 이번 콜로라도를 비롯해 여러 주들이 현재 광섬유를 높은 비중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의 이런 호소는 단기적인 현상을 단숨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접근 방식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공식 X 계정은 현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한 매체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용하며 바람과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는 밖이 어둡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이 인용한 기사 속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재생에너지 비판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이번 세기 최고의 사기라고 비난하며 이로 인해 전기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오르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별도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기술 없이 풍력과 태양광은 가치가 없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청정에너지 옹호론자들의 반박 의견도 첨부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옹호론자들은 아이오와나 캔자스처럼 재생에너지가 많은 주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낮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청정에너지협회를 이끌고 있는 제이슨 그루멧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전력망에 추가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라고 말하며 그는 제조 공장과 데이터 센터 수요를 충족하려면 풍력과 태양광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게시글에 등판하여 저기요 라고 말하며 테슬라 메가팩 계정이 한국 시간 기준 7월 23일 업로드하였던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영상은 호주의 빅토리아주 캐랑에 위치한 100개의 메가팩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며 영상 속 텍스트의 내용은 이 지역은 전력망 불안정에 직면해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의 전력망 연결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메가팩을 이용한 쿨항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형성 인버터는 전력망 전압과 주파수를 독립적으로 유지해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재생 가능 자원의 더 큰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100개의 테슬라 메가팩이 빅토리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기요? 라고 말하며 영상을 올린 이유는 트럼프와 크리스 라이트의 재생에너지 비판에 반박하며 테슬라 메가팩이 전력망 불안정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임을 강조하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논쟁에 참여하며 청정에너지 옹호론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저 웰리드 프레이하는 21세기에 19세기 연료에 집착하는 것만큼 무가치한 것은 없습니다. 어둡거나 바람이 없을 때 풍력과 태양광이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료 탱크가 비었을 때 자동차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장장치, 전력망 연결, 그리고 보완적인 전력을 사용합니다. 현실은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었으며 무가치하다기보다는 탄력있고 깨끗한 전력망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마이클 하트는 장관님 배터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게다가 낮 시간에 사람들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100년 동안 특정 방식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계속 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얽힌 마차 시절의 에너지 인프라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일침하였으며 유저 이지 피지 레몬 스퀴즈는 에너지부의 이 계정을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그들은 에너지 업계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긴 한가요? 민간 산업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으며 대규모 유틸리티 그리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라며 답답해 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9월 7일 유저 DJ는 애플 카플레이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테슬라와 비교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카플레이에 관하여 저는 애플 팬보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폐기되어야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할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시리가 있죠. 그리고 저 포함 대부분이 애플 인텔리전스도 그렇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실패 사례로 애플 카플레이를 꼽고 싶습니다. 카플레이는 2014년에 탄생한 기술로 사람들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스마트폰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막 깨닫기 시작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 인기를 알아차리고 이에 맞춰 카플레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세상은 잘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두에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가 하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21세기를 위한 차를 처음부터 만들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카플레이를 차량에 통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저를 포함해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카플레이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카플레이를 위해 답답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차를 계속 샀습니다. 우리는 그 제조사의 다른 결함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플레이 경험 자체가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차량이 점점 발전할수록 카플레이는 그에 맞춰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형편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카플레이 경험은 원래 제공되는 순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만큼이나 답답해졌습니다. 버그, 연결 끊김, 페어링 해제,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며 시스템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제 이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차들이 테슬라처럼 자체 시스템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일부 제조사들은 카플레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테슬라를 며칠 타보니 카플레이가 전혀 그리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에게 카플레이를 폐기하고 대신 운전자의 경험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무언가를 만들라고 촉구합니다. 충전, 오디오, 캘린더 등 차량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테슬라는 카플레이가 없어서 형편없다. 이런 댓글들은 테슬라에 대한 비판글의 99%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지 모른다는 것을 제게 확신시켜줍니다. 저도 예전에 카플레이를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테슬라 구매를 미뤘던 거고요. 그래서 마침내 테슬라를 탔을 때 대시보드에 카플레이를 투영할 수 있는 서드파티 장비를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안 되어 그 쓰레기들을 모두 반품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제공하는 것들은 카플레이를 마치 중학생 수준으로 보이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카플레이는 기능이 제한적인 차량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카플레이는 죽어가고 있고 테슬라 소유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유저는 카플레이는 정말 형편없네요. 유일한 장점은 고품질의 애플 뮤직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점일 겁니다. 테슬라가 이걸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그의 글에 동의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9월 8일 저녁 X유저 그랜트 멜소는 우버는 죽었다 라는 말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소일거리일 뿐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우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버의 고객을 뺏으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버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운전 시장의 전체입니다. 라며 두 장의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미지 속에서 오스틴의 같은 이동 경로가 우버 X 19.9달러, 우버 XL의 경우 33달러가 나오는 반면 로보택시는 6.9달러로 약 2.8배 저렴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유저, 라니, 지는 사실 더 큰 시장입니다. 비용이 자동차 소유 비용보다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차량이 제공되고 장애인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테슬라는 전체 운송 산업보다 더 큰 잠재 고객층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는 화물 운송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비용이 내려가면 더 많은 화물이 운송될 것이며 제품 가격이 저렴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그랜트 멜손의 경험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앞선 9월 6일에도 방금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오스틴 시내를 횡단했습니다. 우버 가격의 5분의 1이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라며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미지에서 같은 경로에 우버 X의 경우 12.94달러 요금이 나온 반면 로보택시는 2.61달러로 정말 그의 말대로 5분의 1 가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웨이모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버보다 훨씬 편안했고 2.61달러라는 저렴한 요금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라며 만족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악은 로보택시에서 프로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탑승과 동시에 스포티파이 등 음악 앱에서 듣던 음악을 그대로 이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요금에서도 앞서고 이런 세부적인 경험에서도 로보택시가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 또한 이 게시글을 인용하며 2.62 vs 12.94 달러라고 간결하게 홍보하였습니다. 유저 바르나바스는 우버가 어떻게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차는 공장에서 바로 승객에게 자율주행으로 이동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이런 차들이 벌집에서 말벌이 쏟아지듯 공장에서 미친 듯 출고될 겁니다. 라며 애초에 기가 팩토리를 가진 테슬라와 우버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유저 메이크 뮤직 낫 원은 우버는 비용과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렴한 비용과 새 차를 사용하며 좋은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용도 비싸고 탑승 차량도 운전자 경험도 퀄리티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라며 서비스 초반에 비해 우버 이용자 경험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유저 앤드루 사베추크는 팁 없이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해 보이지만 우버도 처음에는 기존 택시 대비 저렴했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이 초창기 가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등장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다만 더 많은 도시와 국가로 확장하려면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주요 포인트는 이제 막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의 저 파격적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지가 될 것인지이며, 낙관론자들은 차량 투입 대수가 더 많아지고 안전 모니터 요원이 없어지며 사이버캡 등 전용 차량까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 보는 것이고, 비관론자들은 저 가격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9월 9일 정오, 테슬라는 예고한 바와 같이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에너지 관련 키노트를 진행했고, 테슬라의 에너지 및 충전 부문 부사장 마이크 스나이더가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스나이더는 테슬라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득 찬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비전의 다음 장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학 중심의 회사로 전기 자동차, 충전, 저장, 태양광, 자율주행은 별개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원활한 솔루션 세트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제조 전문성을 활용해 저렴하고 대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 지역 사회의 청정 에너지와 교통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트롤, 서비스를 한 지붕 아래 제공합니다. 제품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제조 전 분야에 걸친 엔지니어들이 있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빠르게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우리는 마스터 플랜 파트 3를 소개하며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로 지구 전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없애려면 전력망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달성하려면 세계에 46테라와트시, 즉 46,000기가와트시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메가팩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분야의 리더로서 계속해서 전력망을 지속 가능한 미래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두 가지 새로운 에너지 저장 제품인 메가팩 3와 메가 블록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 3에서 이제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사용하며, 이는 에너지 용량을 메가팩 2에 3.9메가와트시에서 5메가와트시로 늘렸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열 관리 구역을 상당히 간소화해 연결수를 78%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테슬라가 공개한 더 중요한 제품은 메가 블록으로 4개의 메가팩 3를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기어에 직접 연결한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테슬라는 이 메가 블록으로 인해 메가팩 단지 구성 설치 시간이 23%나 더 빨라졌으며 조립의 상당 부분이 공장에서 이루어져 현장 작업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마이크 스나이더는 이 새로운 메가블록 구성으로 20영업일 안에 1기가와트시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현장의 에너지 밀도도 1에이커당 248메가와트시로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스나이더는 테슬라가 2026년 말부터 휴스턴에서 메가팩 3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공장이 연간 50기가와트시 용량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키노트는 20분 정도의 매우 짧은 분량이었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의 차량 관련 혹은 자율주행 관련, 옵티머스 관련도 아니었으나 의외로 테슬라 투자자들은 이번 키노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유저 마이클은 테슬라는 화석 연료 이후에 전력망의 중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가팩과 메가블록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프라의 전환입니다. 에너지의 미래는 유전보다 데이터 센터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사브리나는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바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멋지네요.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해 정전을 방지합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날씨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키살라이는 일론이 메가팩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때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들은 녹색 에너지 혁명의 핵심에 있습니다. 하루 중 밝을 때 수집된 이 태양 에너지를 이 거대한 배터리들이 정점 수요 시간에 방출해서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한때 전력망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 이제 대규모 솔루션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메가팩은 행성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하드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할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것이죠. 이는 인프라지만 선구적인 비전입니다. 업그레이드는 더 높은 효율, 더 큰 규모, 그리고 오래된 전력망에서 더 빠른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래 세대는 돌아보며 이 순간이 에너지가 진정으로 변혁된 시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며 감탄하였고, 유저 샘 와이즈는 기본적으로 설치, 건설, 유지 보수 비용을 크게 낮추고 설치 속도가 빠르며 공급망 중단에 매우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인데 20일 만에 1기가와트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그록 이투미는 이 제품은 AI가 전력망에 부담을 줄 때를 맞춰 적시에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시점이 정말 좋네요. 테슬라 에너지의 수익 기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라며 시기적 적절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는 저는 지금 우리 집 근처에 메가블록을 설치하고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만들자는 계획에 대해 아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또한 유저 댄은 테슬라 에너지는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중반 시장이 애플 서비스 사업의 잠재력을 간과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애플 서비스의 가능성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100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자동차, 전력망, 저장, 인프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테슬라 에너지가 10년 전 애플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의 잠재 고객층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톡 세이지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메가블록은 더 높은 효율성과 더 빠른 설치,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송으로 전력망 규모의 저장소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스 섬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토호국의 인공섬으로 수도 아부다비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페르시안 걸프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약 25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가지며 고급 관광지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 기업인 알다르가 이 아부다비 야스 섬에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테슬라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맞춤형 시설은 쇼룸과 서비스 센터, 차량 인도장을 하나의 통합 사이트로 결합하며 임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고객 경험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센터는 170개의 전용 주차 공간과 20개의 V4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를 포함하며 고효율 난방 통풍 공조 시스템과 저배출 재료, 옥상 태양광 발전, LED 조명,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해 친환경 디자인 원칙을 따르고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알다르 인베스트먼트 CEO 자셈 살레 부사이베는 이 개발은 알다르의 산업 및 물류 오퍼링 진화를 나타내며 글로벌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으로 야스섬에 대한 신뢰를 반영합니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 중동 총괄 매니저 파웰 트르지피스는 아부다비 확장을 통해 고객을 맞이하고
지역 확대에 대한 초점과 헌신을 강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저 사이먼 피는 이는 테슬라가 걸프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좋은 결정입니다. 2027년까지 야스섬에 새로운 매장을 선택한 것은 미래 성장을 위한 현명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전용 주차 공간과 V4 슈퍼차저는 고객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며 소식을 반겼고, 유저 아론 써는 매장이 2년이나 걸려서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속도라면 테슬라는 중요한 성과를 내지 못할 거예요. 라며 답답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전례 없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저 윌리엄은 테슬라가 걸프 지역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야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매장은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강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통신 회사인 에코스타의 무선 스펙트럼 라이센스를 170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X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7,000개 이상의 위성으로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번 스펙트럼 인수는 기존 휴대폰에서도 별도 장비 없이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농촌이나 미보급 지역의 커버리지를 높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는 AT&T 같은 기존 통신사와 잠재적으로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에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막 상자에서 꺼낸 휴대전화에 완전한 5G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2세대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위성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5G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그의 글에 댓글로 앞으로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며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유저 웨인 보는 모든 사람이 저렴한 태양에너지, 식수, 그리고 전 세계 무선 연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부는 필수 인프라에 대한 독점의 종말을 어떻게 다룰까요? 라고 하였고, 유저 존 윌 뱅크스는 와, 일론 머스크가 글로벌 통신 사업도 장악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스타링크가 지구 전역에 안정적인 다이렉트 투 셀, 광대역 네트워크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글로벌 통신사들의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AT&T나 컴캐스트 같은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대규모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시점에는 스타링크는 이미 달과 화성에서 몇 년 앞서 있을 겁니다. 지상에서의 발전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필요하지 않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였으며, 유저 리온 캐시디는 레거시 통신사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IoT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는 변화이며 기술 상호작용의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만약 스타링크 팀이 지상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 위성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는 궁극의 IP 네트워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가 2026년에 개봉될 AI 기반 장편 애니메이션 크리터즈의 제작을 예산 3천만 달러로 돕고 있다는 게시글에 달성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예산은 컴퓨팅 비용으로 300억 달러가 될 겁니다. 라며 겉으로 보이는 예산 대비 1,000배는 더 들어갈 거라며 그의 평소 스타일대로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한 유저가 그록 이매진에서 30분짜리 영상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4에서 6개월 정도 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온라인 게임 제작자들과도 AI 협업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중입니다.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요. 라며 게임 관련 협업도 활발히 논의 중임을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10일 올인 팟캐스트의 연례 이벤트인 올인 서밋에 화상 인터뷰로 참여해 약 45분간의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담을 시작하며 진행자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워싱턴 DC가 아닌 일터로 돌아왔군요 라며 유쾌하게 반겼고, 일론 머스크는 네, 워싱턴 DC는 5월 이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소일거리였습니다 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곳에 있었을 때 어떤 배울 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는 사실상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고, 진행자와 청중들은 모두 빵 터졌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엄청나게 높은 국가 부채를 보면 이자 지출이 전쟁부 예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진행자는 머스크의 말을 첫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습니다.
부여시켰습니다. 진행자는 그런 의미에서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요? 옵티머스 작업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할애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 일정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현재 옵티머스의 버전 3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로봇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 될 겁니다. 이 로봇은 인간과 거의 동일한 손에 정교함을 갖추고 현실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두뇌를 가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도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로봇 공학 회사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옵티머스의 다른 어떤 단일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실세계 AI 문제를 해결하고 옵티머스의 모든 전기 기계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급망과 생산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형 로봇을 위한 공급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는 많은 수직적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옵티머스에 사용된 액추에이터는 기존 공급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옵티머스는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옵티머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만 대 기준 2만에서 2만 5천 달러가 될 것이고 구매 가격은 그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수요에 따라 맞춰질 것이라 하였으며 옵티머스가 인간 수준의 손을 갖는데 드는 노력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온 모든 차량과 공장을 구축하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수준의 난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질문은 도조의 해체, AI5, 6에 관한 것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훈련용인 도조이고 하나는 우리가 AI4라고 부르는 추론 칩입니다. AI4는 현재 모든 차량에 탑재되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5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AI4에 비해 엄청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일부 기준에 따르면 AI5의 성능은 AI4보다 40배 더 나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매우 정밀한 수준에서 밀접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40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제약 요인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이 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진행자 중 한 명은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40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기 청중 모두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FSD의 품질과 테슬라 운전자로서 느끼는 안정성이 거의 한 단계 더 높여진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배 향상은 AI4의 가장 큰 문제점, 즉 확률 계산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AI4에서 확률 계산을 약 40단계로 나눠서 하지만 AI5에서는 이걸 훨씬 적은 단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5는 다양한 정밀도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자동으로 데이터 정밀도를 조정합니다. AI5는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기본 연산 능력으로는 연산이 8배, 메모리가 9배, 메모리 처리 속도가 약 5배 더 빠릅니다. 하지만 AI4의 핵심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8배 연산 향상에 더해 칩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최적화해서 현재 AI4에서 부족한 점을 5배 더 개선해 결과적으로 40배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재 차량에 탑재된 AI4 칩은 자율주행 안전성이 인간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어쩌면 그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FSD 버전 14는 테슬라 소프트웨어 중 버전 12 이후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개 변수 수를 10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AI를 현실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압축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너무 컸지만 이번에 그 손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연말까지 여러분의 차는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만 시기에 관하여 연말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아쉬운데 일론 머스크는 한국 시간 기준 8월 11일 FSD 버전 14에 관하여 약 6주 후에 출시될 FSD는 매개 변수가 10배 증가하고 기타 많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FSD 14에
실제 안정성을 확인하면 이는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량이 운전자를 훨씬 덜 귀찮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최초 말한 시기인 9월 말에서 10월 초의 배포는 어려운 듯하고 4분기 중 배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브라이언 PP는 전격 제트 작전을 보셨다면 스스로 운전하고 말을 걸고 제안을 하며 풍부한 정보를 알고 운전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로봇 자동차 키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버전 14 FSD는 그 상징적인 비전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라며 SF 작품 속 자율주행차가 곧 우리 눈앞에 찾아올 것이라 하였고, 유저 데이비드는 정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산 유일한 이유는 FSD 때문인데 지금까지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며 기대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실리콘밸리에 가장 이용량이 많은 공항 3곳에 로보택시 승객을 픽업 및 하차할 수 있는 승인을 받기 위해 공항 측과 규제 당국에 문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기록에 의하면 테슬라 선임 규제 자문인 케이시 블레이는 올 여름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산호세 미네타 국제공항,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의 로보택시 픽업과 하차를 수행하기 위한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공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택시 사업에게 있어 공항이란 곳은 교통량이 많고 시간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핫스팟이며 이곳에 진출하는 것은 테슬라 로보택시에게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일화로 8월 4일쯤 베이 지역에서 처음 로보택시가 얼리 액세스로 열렸을 때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 테슬라 FSD 영상 크리에이터 척 쿡은 곧바로 베이 지역으로 날아가 로보택시 테스트를 하려 했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로보택시 픽업을 할 수 없었고 공항 인근 호텔에서도 바로 근처까지 로보택시를 부를 수 없어 곤란해 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앞서 말한 공항 측과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양측 모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공보 담당자 더그 야켈은 테슬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운영 허가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응답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산호세 국제공항 대변인 줄리 자렛은 테슬라가 공항 내에서 운송 허가 당사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얻는 데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공식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오클랜드 공항 대변인 케일리 스칸츠는 테슬라의 공공정책 및 사업 개발팀과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그들과 만나지는 않았다 라고 매체 폴리티코 측에 밝혔습니다. 최근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승인과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우리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출시할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다면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역과 운영 중인 차량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렇듯 테슬라의 전략은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의 다단계 규제 절차를 완전히 따르기보다는 제한된 허가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항 같은 주요 거점은 공항 측과 규제 당국과 협의하여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FF는 공항에서 로보택시가 꼭 필요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까지 가는 39마일 경로에 리프트는 $84,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까지 가는 15마일 경로에는 우버는 팁을 제외하고 $38인데 이건 너무 비쌉니다. 로보택시는 마일당 $1로 절반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팁도 필요 없습니다. 라며 이 소식을 반겼고, 유저 JC 크리스토퍼도 이는 훌륭한 발전입니다. 공항은 자율주행 구현이 어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로보택시는 가능한 많은 공항에서 훈련 및 검증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저 알렉스 블록은 이는 로보택시나 일반 택시의 가장 명백하고 가치 있는 사용 사례라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공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FSD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 없이 간단하고 깔끔한 진입, 하차, 출구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영국 공항처럼 너무 오래 머물면 초과 체류 벌금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상원의원인 조시 홀리가 자율주행 차량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곧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충격적이냐면 그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조시 홀리 의원의 발언은 한국 시간 기준 9월 10일 보도된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조시 홀리 의원은 인터뷰에서 인간만이 자동차와 트럭을 운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표준이 되면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최근 트럭을 샀는데 GMC 시에라를 몹니다. 거기엔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이 충격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상대적으로 기술, 기업, 자본 친화적인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과 45세의 나이로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마크 루비오, JD 벤스와 경쟁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영상을 번역하는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들은 그가 미국적 가치를 이야기하며 반피시주의, 표현의 자유 등을 지키기 위해 의회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가 이런 발언을 했기에 충격은 더 크며 저 발언만 놓고 본다면 저게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하는 말인지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가 계획 중인 법안의 초안 이름은 자율주행차 안전법으로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인간 안전 운영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는 요구입니다. 이는 운전자 없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내며 전국적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이버캡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홀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처럼 자율주행의 규제를 강화하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극도로 강경하며 완전 금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경악스럽습니다. 머스크와 갈등을 빚긴 했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승인을 쉽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임에도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의 게시글엔 무려 66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보통 300개를 넘지 않는데 말입니다. 유저 레리 프리츠라는 그냥 전기도 금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전기도 꽤 무섭습니다. 온갖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전기 없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을 전기 없이 살아왔으니 계속 전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라며 비꼬았고 유저 크리스티안도 안타깝네요. 평소 그를 좋아했고 지지했지만 그는 현재 세대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운송산업은 뒤처질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점점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고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잡는 유일한 진정한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태그마이어도 이건 정말 노조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차량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이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프레임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감 가는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유저 클리포드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거금을 주는 돈줄에게 매수되어 뻔뻔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문제에 대해 후원자의 의제를 섬기면서 공공안전과 이익을 운운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유저 체르크스는 인류 문명의 모든 안전 관련 발전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진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페니실린은 이상하고 위험합니다. 제왕절개도 위험합니다. 비행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달에 가는 것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했던 일론 머스크의 정치는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상태 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미국 공화당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타다금지법의 광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8월 20일경 중국 시장에 우선 출시된 6인승 모델 YL의 생산분이 완판되어 10월 인도량까지 완전히 매진됐습니다. 즉 이제 모델 YL을 신규 주문하는 고객의 예상 인도일은 최소 11월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델 YL은 이번 달에 첫 인도가 시작됐는데 테슬라의 주요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량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매체들이 인용하는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출시 첫날에만 35,000대 이상의 주문이 몰렸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까지 누적이 35,000대 정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6만 대, 누군가는 12만 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결국 올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Y-L의 폭발적 인기 원인은 당연히 가격 대비 풍부한 옵션과 성능입니다. 모델 Y-L의 기본 가격은 33만 9천 위안, 한화로 약 6,600만 원이며, 가격이 더 비싼 모델 SX, 사이버트럭, 모델 Y 퍼포먼스에도 없는 2열 통풍이 있으며, 건장한 성인 남성 6명이 넉넉하게 탈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 덕분에 가족차를 고민하는 수요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차량에 대한 소식의 핵심은 그래서 한국에 출시가 되느냐 아니냐이며, 이 차량의 스펙을 보고 모델 Y 주문을 취소한 기존 대기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출시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아직 없으며, 내부 직원을 통한 출시 루머가 있기는 하나 확실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매체 테슬라라티는 테슬라가 경쟁이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모델 Y-L의 강력한 성장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11월까지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신형 크로스오버 모델은 테슬라의 분기별 판매 실적을 끌어올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 롱 휠베이스 모델 Y-L은 대형 가족용 차량 수요가 높은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수출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 Y-L의 초기 매진 행진은 테슬라가 가장 성공적인 차량 라인업 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라며 이 차량의 시장 가치를 강조하고 해외 출시도 낙관하였습니다. 유저 폴 체프먼은 놀랍습니다. 이 모델이 다른 시장에 출시되면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 차는 100% 우리 집의 두 번째 테슬라로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포드 레인저를 대체하면서 우리 가족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아시프 우스만은 첫 달이 매진되고 배송이 2025년 11월로 밀리다니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스카이즈 NYC는 하지만 북미 출시는 없네요. 테슬라가 북미에서의 차량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완전 자율주행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중국이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라며 아쉬워하였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 말까지 호주 전역에서 4.5기가와트의 전력망 형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에너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렉터 요제프 타디치가 링크드인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 수치는 앞으로 다시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가팩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단지는 호주 전력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으며, 기존 발전소 기반 전력망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저장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디치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전통적인 발전기를 재생에너지와 저장으로 바꾸는 흥미로운 시기가 왔다 라고 말하며, 호주 전력망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4.5기가와트는 호주 동부와 남부 지역의 전국 전력 시장뿐만 아니라 서호주 서남부 지역의 사우스웨스트 연결 전력망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호주에서 17개의 전력망 형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이즈, 콜리 등의 대규모 단지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테슬라가 대규모 메가팩 단지로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저장을 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모습과, 최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로 지구를 덮어도 전체 생산량의 20%도 되지 않는다라며 태양광 배터리 저장 시스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은 매우 상충되는 그림입니다. 테슬라의 호주 프로젝트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데 반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기술 발전에 대한 관점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씁쓸한 느낌을 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권에 답답함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또한 에너지부 장관의 말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시간 기준 9월 10일 테슬라 아시아가 공개한 상하이 메가팩토리 영상 속 분주하게 메가팩을 양산해내는 그 활기찬 모습과도 대조됩니다. 게다가 어제 전해드린 자율주행 그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의 발언까지 더해지니 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에너지 혁신을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테슬라는 메가팩 3 그리고 메가블록의 출시에 발맞춰 메가팩 웹사이트 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테슬라는 페이지에서 메가팩은 전력망의 전력 공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65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메가팩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지원을 제공하며 수 기가와트시 규모의 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라스롭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저희 메가팩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배터리 제조 시설 중 하나입니다. 두 공장의 총 생산 용량은 연간 80기가와트시, 즉 2만 대 메가팩입니다. 이는 매년 400개의 화석 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기에 충분한 에너지 저장량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로보택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테슬라 로보택시 기술을 강하게 낙관하며 경쟁사인 웨이모보다 더 우수하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며 로보택시가 테슬라 주가의 주요 촉매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던 윌리엄 블레어의 분석가 제드 도슈하이머는 이번 메가팩과 메가블록에 관하여 이는 전력망 스토리지 고객들에게 게임 체인저이며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에 대한 우리의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에너지 사업과 로보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때 마켓 퍼퓸 등급을 유지하기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싶을 정도로 낙관적입니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유저 큐리어스는 좋은 시작입니다. 가능한 모든 전력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막은 그 시작으로 적합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윌리엄은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은 조용히 두 번째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호주가 그 실증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반겼습니다. 유저 닥터 JJ 리바이는 저는 미리 경고했습니다. 주로 뉴스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의 선도자, 혁신가, 파괴자입니다. 저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감사할 겁니다. 라며 최근 일론 머스크가 했던 유명한 발언을 이용하여 낙관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은 한국 시간 기준 9월 11일에 공개되었으며 인터뷰는 AI의 본질과 윤리, 신앙, 사회적 영향, 그리고 샘 알트만의 개인적인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와의 최근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 문제에 대해 저는 한쪽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샘 알트만은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오픈 AI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인류의 위대한 보석이자 놀라운 영웅으로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점들이 있고 그가 한 많은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제가 존경할 수 없는 특성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오픈 AI의 시작을 도왔고 나중에 우리가 성공 궤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에게 성공 가능성이 0%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꽤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연히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경쟁적인 XAI를 만들어 우리의 발전을 늦추려고 하고 소송을 거는 등 여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는 당연히 그의 인터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저 인그리드는 제 관점에서 보면 일론은 그들이 회사를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없이는 아마 오픈 AI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회사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가 원하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그것을 성공시켜 오픈 AI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일론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라고 하였고 유저 크리스티나는 웃기네요 쌤. 예전에 당신을 정말 존경했어요. 오픈 AI CEO로서 이룬 성과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쌤, 뭐 때문에 변한 건가요?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사고를 가진 사용자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게다가 당신에게 반대 의견 내는 사람들을 보시라고 몰아세우는 이 뻔뻔함은 뭐죠? 그래놓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건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였으며 유저 크리스퍼 캐스 925는 사람들은 머스크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리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괴물과 싸울 수 있는 것을 실제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네, 음모론적이죠. 그것은 초부유층들이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세계를 장악하고 인간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우리 행성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강경하게 말하였으며 유저 더 JC는 일론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로켓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발 누군가 로켓 회사를 만들어줘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니 일론이 직접 로켓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스페이스X가 생겼습니다. 일론은 윤리적인 AI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오픈소스 AI를 위해 비영리 단체 오픈 AI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AI가 좌편향되고 역사를 왜곡하자 일론은 윤리적인 AI 회사를 새로 만듭니다. 일론은 트위터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만 트위터가 정보를 차단하거나 왜곡하자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꿉니다. 일론은 말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본질은 샘 알트만이 비영리 오픈소스 AI 운영이라는 약속을 어긴 것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네바다주 자동차 국으로부터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즉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2025년 9월 11일에 엑스의 소식통 소여 메리츠가 네바다 자동차국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확대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9월 3일에 테스트 등록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네바다 주 자동차국의 사업면허 사무소팀이 이를 어제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번호판과 등록 증명서가 테슬라 측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승인은 테슬라가 네바다 주에서 로보택시를 공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아직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을 위한 자가 인증 단계를 완료해야 하며 테슬라 직원이나 초대받은 베타 테스터를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운전석엔 사람이 비어있고 조수석에 앉는 형태로 최초 출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가 인증 과정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스틴, 베이 지역 등 테슬라의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바다 주에서 이 승인은 테슬라가 이미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7월 11일에도 소여 메리츠는 직접 애리조나 교통부에 연락하여 로보택시 운영 인증 절차를 시작했다는 답변을 받아 확인한 바 있으며 최근 애리조나 도로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준비 중인 모습이 포착되어 X에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당 계획을 밝히며 이번 분기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스틴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유료 고객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스틴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습니다. 서비스 지역은 더 넓고 길어졌으며 앞으로 더 커지고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도록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마도 1, 2주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이 에어리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규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안전성을 입증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의 목표이며 규제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바다주의 지리적 특성,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 환경은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적합하며 라스베가스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보링 컴퍼니가 구축해놓은 베가스 터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운영이 네바다에서 승인되면 관광객이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 내려 로보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이동한 후 보링 컴퍼니의 지하터널 시스템을 이용해 도시 곳곳을 오갈 수 있는 꿈의 통합 모빌리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링 컴퍼니는 이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3.5마일 규모의 터널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여기서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고 현재 터널 내에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에 머지않아 무인 로보택시와 무인 터널 자율주행을 이용한 여행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및 방문자청 CEO 스티브 힐은 최근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보링 컴퍼니는 몇 달째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 테스트엔 안전운전자가 동승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초기 테스트는
소비자들이 개인 테슬라 차량에서 구입할 수 있는 표준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로보택시와 보링컴퍼니의 조합은 라스베가스의 지상교통 체증을 피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로보택시로 호텔에 도착 후 터널 입구에서 테슬라 차량으로 전환해 스트립 지역의 카지노, 각종 공연 시설, 호텔 등을 순환하는 루트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보링컴퍼니는 이미 라스베가스의 주요 장소를 연결하는 터널 확장을 추진 중이며 이 시스템은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지상, 지하 통합 서비스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네온 사인과 엔터테인먼트 중심 환경에서 무인 로보택시가 공항, 호텔, 이동을 담당하고 보링컴퍼니의 터널이 지하 고속 이동을 제공하면 마치 디즈니랜드의 모노레일이나 지하 라이드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몰입감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추후 사이버캡과 같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 등장하면 더 많은 차량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이용 가격은 더욱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은 더 늘어나 선순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저 FSD 인 멕시코는 라스베가스에서 더 이상 우버를 타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터널이 확장됨에 따라 그들이 터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노아맥 캐슐랜드는 테슬라는 결국 우버의 시가총액을 잠식할 것이며 이 산업에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 더 확장 가능하고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존 타이터는 이러한 승인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방 표준 AI5 차량 그리고 완전한 FSD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지고 공매도 세력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9월 11일 테슬라 제조 계정은 모델 Y 퍼포먼스의 출고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라는 간단한 캡션과 함께 빨간색 모델 Y 퍼포먼스 차량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은 야외 주차장에서 포착된 장면으로 전면에 빨간 모델 Y 퍼포먼스가 서 있고 배경에 트럭에 적재된 여러 차량들이 보입니다. 이는 유럽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 Y 퍼포먼스의 출고 과정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한국 시간 기준 8월 30일에 유럽에서 이 모델을 공식 런칭했으며 이제 본격 배송에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Y 퍼포먼스는 제로백 3.5초, 최고속도 시속 250km를 달성하며 WLTP 기준 주행거리는 514km입니다. 이는 이전 모델 대비 디자인 최적화와 새로운 배터리 밀도로 인해 범위가 향상된 결과입니다. 가격은 독일 기준 59,990유로, 한화로 약 8,900만원부터 시작하며 미국 등 다른 시장 출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2025년 말, 늦으면 2026년 초로 예상됩니다. 한국 출시와 관련해 테슬라 공식 사이트나 발표에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미국과 비슷한 시기 출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게시글에선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속 창문 트림이 하얗게 나와서 예전 21년식 이전 차량들처럼 크롬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댓글들이 뭐야 크롬이 되살아난 거야? 라면서 웅성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화면에서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보호 테이프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래 공장 내에서 나올 때 테이프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 사진은 각도가 유난히 빛나는 크롬처럼 보이고 X에서는 대부분 폰으로 보다 보니까 이미지가 작게 보여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체 테슬라라티의 공식 계정도 이에 대해 당연히 크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차량의 트림 위에 보호 필름을 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델 Y 퍼포먼스가 당신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형 모델 Y는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크롬이 들어가든 크롬 딜리트가 되든 둘 다 보기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테슬라 AI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해당 테슬라 제조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트랙에서도 좋고 마트 장 보러 가기도 좋고 장거리 로드트립도 좋은 차라고 하였고 유저 가든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소유자들은 모델 Y 퍼포먼스를 SUV로 위장한 스포츠카처럼 느껴진다고 계속 말합니다. 즉각적인 토크, 날카로운 핸들링, 그리고 여전히 가족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는 신호등 출발에서 대부분의 차를 압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크리스 먼델은 미국에 출시하는 대로 사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금리는 좀 낮아져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모델 Y L은 주문 시 11월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며 X의 소식통들이 공유한 글에 의하면 테슬라의 중국 영업 담당자는 모델 Y L이 출시된 이후 문의 고객 수가 2배로 늘어 너무나 바쁘다고 전하였습니다. 공유된 이미지 속 영업 담당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테슬라의 영업 담당자입니다. YL 출시에 대한 최근 과열 현상이 막 지나가
지나갔으니 이제 모델 YL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YL의 출시는 매장 방문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2배로 증가했습니다. YL을 문의하는 고객들에 대해 말하자면 거의 모든 고객 그룹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젊은 정치운동가인 찰리 커크가 어제 대학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경호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직후 X의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일론 머스크를 지켜야 한다는 게시글이 많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이자 스스로를 일론 머스크의 소녀 팬이라고 부르는 20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알렉산드라 메르츠는 한국 시간 기준 9월 11일 아래 하단 부분에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개월 동안 일론의 경호비용으로 테슬라가 지출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330만 달러, 한화로 46억 달러로 월 23만 5천 달러, 한화로 3,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테슬라와 이사회 여러분, 이 비용을 대폭 증가시켜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1년 전에 이와 관련해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라며 머스크의 경호비용 증액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글에 일론 머스크 본인도 등판하여 확실히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암살 위협은 테슬라 커뮤니티의 과도한 걱정이 아닌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7월 14일 X에 위험한 시기가 앞에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각각 다른 두 사람이 저를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텍사스 테슬라 본사에서 약 20분 거리에서 총을 들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우리는 지난 상반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활동에 대한 반발로 테슬라 매장에 불을 지르고 슈퍼차저를 불태우고 총을 쏘고 테슬라 차량에 해코지를 하던 그 미친 광기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좌파는 테슬라 매장에 불을 지르고 총알을 쏘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 죽음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라며 씁쓸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저 테리 스펜서는 오늘 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니 일론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꼭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탄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는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당신도 하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MJ 켈리는 신의 사랑으로 일론 보안을 3배로 늘리고 불필요한 공개 출연을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간청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마이클 킴은 맞습니다. 보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보물이며 우리는 당신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보안 강화를 호소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이 단종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별도의 공지 없이 사이버트럭 후륜 모델을 판매 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사이버트럭 RWD 모델은 2025년 4월 11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기준 9월 12일경 단종되었으니 약 5개월간 시장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모델은 기본 가격 69,990달러로 설정되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더 대중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죽 시트 제거, 후면 디스플레이 제거, 어댑티브 서스펜션 제거, 적재함 전원 콘센트 제거 등 너무 많은 기능들이 없어져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시 당시 유저 브레이던 스노디는 그래서 사이버트럭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 기능 중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고작 1만 달러만 저렴하다고요? 이 트럭은 5만 8천 달러 정도여야 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이 가격에 이 상품성을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무게를 대폭 줄이고 후륜 구동에 18인치 휠을 장착해 주행거리를 늘려 미국 인증 기준 563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장점이 없는 차량은 아니었고 주행거리라고 하는 나름의 시장성을 갖춘 제품이긴 했습니다. 단종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7,500달러의 미국 연방 전기차 세금 크레딧이 곧 만료되면서 후륜 구동과 전륜 구동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게 된 점이 꼽힙니다. 즉 세제 혜택 없다는 기준 하에 전륜 구동이나 사이버 비스트 모델이 더 나은 트랙션 성능, 기능을 제공하는데 굳이 RWD를 얼마 차이 없는 가격에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몇천 달러 절감하는 걸로
많은 옵션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도하고 구매자들이 선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생산 효율화 측면에서도 세제 혜택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이 후륜 라인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모델만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이버트럭 자체의 수요 부족이 원인이고 이 차종 자체의 몰락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볼 상황은 아닌 듯하며 사이버트럭은 한국에도 공식 출시가 된 만큼 다른 시장이 점차 열리면서 추가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당연히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일 것이고 유럽 시장에 언제 출시되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유저 댄 버클랜드는 이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이버트럭 RWD는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프로그램 전체를 재평가해야 하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지 동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행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작년 사이버트럭 대신 다른 모델 S를 선택한 제 1순위의 이유는 주행거리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용량을 20에서 30kWh만큼 증가시키면 대부분의 내연기관 픽업트럭 소유자들에게 충분할 것이며 견인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충언을 하였고 유저 레셔널 TSLA 옵저버는 사이버트럭 RWD의 상품성은 끔찍했습니다. 이제 인정할 때입니다. 사이버트럭은 실패작입니다. 가격을 경쟁력 있게 만들지 못하며 제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기능 때문입니다. 솔직히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1만 달러는 더 낮춰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카일 크레이그 컨설팅은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RWD는 배송과 작업을 위한 박스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쪽과 지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적재함 덮개를 롤업 도어로 변환하세요. 영업용 트럭으로 시장성이 있습니다. 라며 아쉬워하였습니다. 유저 더 할렘 미어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였네요. 테슬라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이길 바라며 전체 트럭 자체의 흔한 불만 사항을 아주 단기간 내에 고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길 바랍니다. 특히 그 빌어먹을 사이드 미러도 좀 고쳐주시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댄 홀름이 블룸버그 테크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선 테슬라의 새로운 보상 패키지,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 테슬라의 인공지능 접근법 등이 질문으로 다뤄졌습니다. 로빈 댄 홈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지금은 테슬라와 세계 전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테슬라는 이 크고 야심찬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9월 1일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회사의 다음 10년 이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그 중심에 있으며 차량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제품군과 로보틱스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 이사회는 이 혁신적인 기간 동안 테슬라를 이끌 수 있는 CEO는 일론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대를 대표하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 불가능하며 그를 동기부여하고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사회는 그에 걸맞는 보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진행자는 이어서 보상한 목표에는 2천만 대의 차량, 1,000만 대의 FSD, 100만 대의 로봇과 로보택시가 포함됩니다. 2018년 보상 패키지의 여정과 이번 새로운 보상안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고 로빈 댄홈 의장은 그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2018년 계획의 보상 체계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 제안 보상 패키지는 12단계의 시가총액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 목표는 8.5조 달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총은 1조 달러를 약간 상회합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서 첫 번째 마일스톤은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가총액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회사의 규모를 거의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단계에서는 매번 1조 달러씩 증가합니다. 이는 매우 야심찬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차량은 800만 대를 조금 넘었습니다. 차량 측면의 마일스톤은 2천만 대의 차량, 1,000만 대의 FSD 유료 구독입니다. 이 또한 야심찬 목표입니다. 로보틱스 영역에선 옵티머스에 대해 100만 대, 그리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사회의 역할은 이 보상 패키지 안에서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을 생생하게 구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론의 목표이고 회사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어 진행자는 신당, 창당 등 최근 일론은 정치 쪽으로 더 다가서고 있는 반면 이번 보상안에서는 그를 회사로 다시 끌어들이고 정치 활동을 줄이기로 동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라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로빈 덴홈은 정치 관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론은 정부 효율부에서 특별정부 직원으로 봉사했는데 이젠 그 활동을 마쳤습니다. 요즘 그는 회사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하지만 그 확신은 일론 머스크가 특정 정치 정당 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정부 역할을 맡지 않거나 정치 관련 기부하지 않는 것까지 확장되나요? 라며 좀 더 명확한 대답을 원하였으나 로빈 덴홈은 그의 개인 관점에서 정치적 동기 등은 결국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회 관점에서 우리는 결과를 측정하고 테슬라 CEO로서의 행동을 측정합니다. 그는 과거에 회사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번 시대에도 그렇게 하기를 이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차량은 오늘날 우리 사업의 주력입니다. 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측면에 훌륭한 사업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관점에서 그들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수익 동인입니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된 인공지능, FSD 등을 통해 다른 시장도 개척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원하는 훌륭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전해드린 일론 머스크의 경호 비용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우리는 찰리 커크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머스크도 최근 그의 플랫폼 X에서 자신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에 동감했습니다. 이사회 관점에서 그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로빈 덴홈은 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찰리 커크에게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사회가 CEO와 경영진의 보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사회로서 보안에 집중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우 공개적이고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해당 문제를 보고 있고 이사회의 관점에서 길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며 경호 비용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XAI에 투자하는 것을 주주 투표 제안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한 가지는 시장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 범위입니다. XAI는 인공지능의 기본 영역과 대형 언어 모델을 작업합니다.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옵티머스처럼 실세계 인공지능 적용을 물리적 제품에 넣어 제품을 강화합니다. 옵티머스는 시각적입니다. 사물을 시각화하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FSD에서 인공지능은 시각 데이터를 취해 차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XAI와 다릅니다. 라고 AI의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테슬라가 XAI의 기초 AI 기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암시하였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32.2에서 구형 인텔 MCU 칩을 사용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반가운 기능이 제공됩니다. X유저 비트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구형 차량의 스크린 렌더링 화면도 이제 후진 시 상세한 시각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저 비트는 2025년 2025.3.2 업데이트 이후 FSD가 장착된 인텔 MCU 차량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진 기어로 전환할 때 기존의 단순한 자동 시각 효과로 전환하는 대신 전체 FSD 시각 효과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후진하는데 꽤나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인텔 차량도 전진할 때는 카메라 비전이 생성한 상세한 벡터 공간 시각화가 화면에 표시되어 차량 주변을 더 잘 보여주게 되었지만 후진 시에는 더 기본적인 탑뷰 시각화로 전환되어 단순한 회색 선과 허전한 주변 흰 화면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해서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차량 주변 공간의 전체 렌더링을 포함한 전체 상세 시각화가 이제 지속됩니다. 매체 나더 테슬라 앱은 이 개선에 관하여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능 자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함대 내 구형 차량의 시각화 업데이트와 변경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텔 MCU를 가진 구형 차량의 전체 후진 시각화를 제공하는 것은 수백만 소유자들에게 훌륭한 변화이며 테슬라가 구형 하드웨어를 지원하는데 여전히 헌신적이라는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이전 세대의 차량에 덜 강력한 하드웨어에서도 실행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유형과 무관하게 미래 FSD에 좋은 신호입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유저 알렉스 페이글은 이는 작은 업데이트이지만 인텔 차량을 가진 수백만 소유자들에게 의미 있습니다. 기어와 무관하게 일관된 시각화를 가지는 것은 후진으로 전환할 때 좀 더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줄 것입니다. 라며 반겼고 유저 톰 크로스는 인텔 하드웨어 3 테슬라 오너로서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멋진 기능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가든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테슬라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진 시에도 경쟁사들의 전진 시보다 더 나은 시야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모델3 아톰 MCU 차량을 타고 있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기능 자체가 큰 기능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방치되진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 한정, 기존 아침 6시에서 자정까지 운영되던 것에서 시작 시간은 아침 6시로 갔고 종료 시간이 새벽 2시까지 2시간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야간 이용자들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